여기 주인장 없나요? 예, 뭐 오늘 주제는 뭐 미리 공지해드린 것처럼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미세먼지 좀 지겹죠 이제 많이 둔감해지셨어요. 제가 그 입법조사처에 있을 때 처음에 되게 막 다들 난리가 난 것처럼 뭐 엄청나게 물어보시다가 2015년, 16년을 피크로 17년 이후부터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올해도 5월달까지도 6월달까지도 계속 미세먼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언론상에서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미세먼지는 이제 사람들이 익숙하고 그냥 상당 부분 받아들인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실 미세먼지와 대한민국은 참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초미세먼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 왜 늘어나냐면은 일단은 사람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미세먼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 생산활동을 하면서 미세먼지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보면은 우리가 엄청 심하다, 중국도 엄청 심하다 그러죠. 인도 통계를 보면 수치가 999에서 멈춰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정도 돼요? 예? 우리는 몇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뭐 50을 넘어갔다, 뭐 80이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999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 친구들도 이제 인도에.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한 철이 그 이제 봄철도 있지만 가을철도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겹쳐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몬순지대가 다 미세먼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 중 먹고 살만한 나라 중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증가폭이 또 가장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 오염이라는 것들이 이제 수질이나 폐기물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안 됐는데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미세먼지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오존. 그러니까 이제 오존은 O3라고 보통 번역되는데 살균성이 매우 강하죠. 우리가 이제 오존 살균을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지표면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이제 호흡기를 이제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존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그나마 눈에 보이고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존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러면 뭐 발령됐나 보다 그러고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 미세먼지가 주의보만 발령돼도 국민들은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는 거죠. 다음 눌러주세요. 스페이스 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오존과 미세먼지의 농도를 지금 이제 OECD에서 예측을 한 거예요.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높은 지역인데 2010년도, 2030년도, 2060년도죠. 이쪽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오존, 요거는 이제 미세먼지인데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주로 다 아시아 지역이죠. 인도, 중국, 우리나라 쪽 이쪽이 제일 높아요. 아시아 지역이 주구장창 계속 높아지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뭐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는 참 어렵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환경 정책이 그렇게 녹록한 뭐 이렇게 무딘 칼이 아니에요. 여지껏 문제를 잘 해결해 왔고 어느 나라보다도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는데 미세먼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질 문제다. 뭐 폐기물 문제다. 그러면은 뒤집어 나옵니다. 누가 나쁜 놈인지. 그래서 그놈을 협박을 하던 쫓아내던 겁을 주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지금도 좀 모호해요. 고등어냐, 삼겹살이냐, 뭐 타이어냐, 뭐 기타 많죠. 그래서 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안 믿어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통계를 안 믿으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평균 농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죠. 2002년 월드컵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어요. 뭐 70년, 80년, 90년 이것도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고 90년대부터 이제 PM10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평균 농도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90년대에 비해서요?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수도권 대기환경 그 개선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한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통계부터 쭉 잡아보면은 나중에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PM 2.5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PM 2.5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2.5는 끝나고 있어요 지금. 2.5는 이제 2015년부터 공식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계들은 이제 공식 통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2014년 이후 좀씩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폭은 사실 크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느껴지지?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으로 보면은 별로 늘어난 게 아니라는데 왜 늘어났을까? 발생량이 늘어난 건가? 아니면 뭔가 대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고깃집에서 계속 고기를 굽는데 환풍기가 잘 작동할 때는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고기를 구워도. 근데 어느 순간 환풍기가 딱 고장이 나버리면은 똑같은 고기를 구워도 연기가 꽉 차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적인 현상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중국의 영향도 있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용의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그 유력한 용의자들을 다 취조실 한 놈씩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니제를 불렸다. 후드려 패는데 끝까지 불질 않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디젤차가 처음에 왔었고요. 그 다음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끌려갔고, 그 다음에 고등어, 삼겹살 다 이제 출두를 했는데 다 구속된 놈 없이 다 풀려났어요. 이제 보면은 지금 물증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이 와중에 뭐 암모니아나 VOC 등 계속 용의자는 계속 새로 등장하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놈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 산에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들이 톨루엔이나 이런 자연 발생 물질들이 이상하게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또 2차 생성을 해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자관 환경정책의 기본은 오염원을 확인하면 쉬워요. 어떻게든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을 붓던 시간을 붓던 하면 되는데 미세먼지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누가 범인일까는 아직도 미스테리죠. 이제 한 20부작 정도 찍어야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그게 2004년이죠. 2004년에 이제 PM10 기준으로 해가지고 61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는데 조금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2012년에 41 정도 떨어졌을 때 환경부에서 드디어 이제 30대로 떨어지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근사한 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6년에 48 정도 올라왔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높아진 편은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만큼. 다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의 핵심은 오염원 관리인데 미세먼지 정책은 여기서 지금 계속 삽을 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오염원에 대한 설명이 초반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경부에서는 국외 영향이 30에서 50% 정도고 고농도시에는 60에서 80%다. 그러면 이제 이 60에서 80%라는 거는 대부분이 중국이겠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러면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사실 환경부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환경부는 또 말고 또 경유차가 최대 오염원이기 때문에 또 경유차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밖에서 들어오는 게 절반이라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요만큼 줄여봐야 거기서 이만큼 늘면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왜 하는 거지? 라는 국민들이 너무나 당연한 궁금증을 가질 때 당국이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이나 논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이제 미세먼지 정책에 이제 혼선을 빚어왔죠. 다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보통 보면은 환경 정책은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과학과 정책이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없어요. 수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학자들이 팔당에서 물 뜨고 대청호에서 물 떠온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여기서 요만큼 돈을 부어서 요 시설을 개선하면은 몇 ppm 떨어집니다. 그럼 거의 맞아요. 그 돈을 어디다 먼저 붓느냐의 차이지. 근데 이 미세먼지는 행정부처, 환경부하고 전문 연구자 간에 계속 싸워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자동차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데 대기환경학회는 글쎄 꼭 그렇지는 않은데 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조사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경부는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렇게 이런 환경부 자료를 보면은 막 굴뚝에 올라가서 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재요. 모든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소되는 모든 에너지원들 있죠. 석탄부터 에너지, 뭐 LPG 이런 것들이 어느 형태로 연소되는지를 다 통계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수식이 있어요. 이를테면 석탄화력 발전소인데
90 몇 년도에 지은 석탄화력 발전소는 1톤 뗄 때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총 몇 톤 뗐고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그럼 총량이 나오니까 계산하는 방식이고 저 대기 환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놈들을 잡아가지고 그 놈들을 쪼개봅니다. 쪼개서 분석을 해봐서 이게 어디가 몇 프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놈들은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거, 요거는 주로 농업 잔재물, 그러니까 이제 소각물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죠. 근데 좌우간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은 경유차가 1등이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공장, 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1등이다. 그래서 똑같은 미세먼지라고 해도 수도권 미세먼지하고 창원, 뭐 부산권 미세먼지하고 또 충청권 이제 그 석유화학 단지 있는 쪽하고 구성 요소는 완전히 달라요. 다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하는 방식은 이제 캅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계수가 있습니다. 이만한 두툼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경유차 같은 경우는 경유 1리터 연수할 때 얼마 나오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산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15년에 나온 게 2012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파악해서 분석하는데 한 2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경유차에서 도대체 PM2.5가 얼마나 이제 나오느냐 이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뭐 폭스바겐 이제 그 배기가스 조작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경유차와 관련 데이터를 믿지 못하겠다. 다시 측정해봐라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미세먼지는 2차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미세먼지 눈에 보이죠. 빛이 산란이 돼가지고. 근데 이놈들이 처음부터 미세먼지로 나오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PM2.5나 더 작은 놈들은 처음에 배출될 때는 투명한 기체예요. 우리가 뭐 질소 못 보지 않습니까? 암모니아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태양빛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맞으면 이놈들끼리 붙어가지고 미세먼지가 돼요. 에어로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먼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고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에어로졸이에요. 보면은 이게 이제 고체도 있고 이제 액체상도 막 서로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삼겹살, 고등어, 생물성 연소가 도대체 어디까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 통계가 그동안 잘 안 잡혔다가 한 2014년, 15년서부터 이제 통계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총 우리나라에서 국내 수입이나 생산된 삼겹살이 얼마인지 계산해가지고 삼겹살 연소를 이제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통계는 점점 정확해지고 있는데 현실은 반영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다음. 그래서 이제 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배출 계수를 그러니까 산식을 적용하는데 주로 해외에서 미국에서 나온 배출 계수예요. 이놈들이 전체 76%예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서 계산해서 연구해서 나온 그 산식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사실 많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라고 해서 자체 산출을 한 24% 정도까지 올렸는데 이 배출 계수라는 거는 하나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최하 3-4년, 길면 10년, 15년씩 걸려요. 숫자 하나 바꾸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냥 미국 거 쓰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밖에 한 나라가 없고 좀 틀려도 일단은 그걸 갖다 놓고 쓰면서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4% 정도라고 그래서 너무 낮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세먼지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좀 아시아의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위성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전 지구적으로 해가지고 2001년서부터 2010년까지 에어로졸 상황을 이제 나타내 준 거예요. 빨간색이 당연히 농도가 진하겠죠. 예. 그러면 가장 빨간 쪽이 이제 중국 우리 이제 서해랑 연안 이제 요 베이징부터 해가지고 이쪽 이제 산업벨트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 쪽도 이제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도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편서풍지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몬순지대라고 그러죠. 쌀농사 짓고 하는 요 지역들이 다 높아요. 왜 높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연적인 조건하고 인위적 조건이 다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과민하게 사실 반응하고 있는 면도 좀 있어요. 어쨌거나 저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인구 밀도가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수전 농업. 아니 전통 농업이 뭔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물을 담아놓는 이 농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아시아 지역들이 생산성이 높을 때 높다는 거는 여러 가지 비료나 이런 것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놈들이 다 농작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양에 남아있다가 다 대기 중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봄철에 비료를 이렇게 살포하고 나면 실제로 농작물에 들어가는 거는 절반, 나머지는 토양에 있다가 쓸려서 하천으로 들어가나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놈들이 다 겹치는 거죠. 그래서 비료 과다 사용해서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가 사실 항상 과포화 상태로 지금 놓여 있어요. 보면은 농사도 별로 안 짓는데. 그래서 편서풍 지대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이 계속 이동을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낫다. 라는 정도죠. 999를 생각해 보시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다음. 그래서 중국 탓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제 농도가 높을 때는 중국 탓이 맞아요. 근데 모든 경우 중국 영향은 아니라는 게 또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백령도에 가면은 국가 그 배경 측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령도 그 인천에서 배 타고 한참 가야 되니까 그 주변에 오염물질이 뭐 있겠어요? 가끔 뭐 배 지나다니는 거 빼고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랑 서울 데이터를 이제 계속 비교를 해봐요. 수도권이랑. 그러면 어느 순간 백령도가 확 치솟고 그 다음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후부터 이제 인천부터 서울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 이게 저쪽에서 넘어오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번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땐 백령도는 그대로 낮은데 수도권만 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백령도는 치솟았는데 수도권은 또 비슷한 그냥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메커니즘이 뭐냐 이거를 둘러싼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괴로운 정도고 중국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화를 내요. 우리는 죽을 만큼 지금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니들은 불편한 정도지 우린 죽을 맛이다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부 해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사실은 뭐 조선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근거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이전할 만한 뭐 중국이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동부 지역 땅값 비쌉니다. 그 지역에 공장 집어넣어서 할 만큼 그렇지 않고요. 중국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꼭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대기 관련하는 정책 관련해서 징계받은 재작년서부터 징계받은 공무원이 28,000명이가 돼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이제 해임 및 파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뒷돈 받아놓고 이제 폐쇄해야 되는 공장 열어주고 뭐 이랬던 거를 이제 중앙이 이제 당이 나서서 이제 막 후드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탓을 하고 싶은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증명할 자료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다 육지면 서해가 아니고 육지면은 누군가 땅이겠죠. 그러면 누군가 측정을 했을 텐데 중간에 서해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신경 쓰기 싫은 거고 우리도 거기까지 가서 조사를 할 만한 아직까지 역량이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이 증거 내봐 그러면 글쎄 우리가 이렇게 내놓긴 하는데 그러면 중국 애들은 우리보다 한 100배 정도의 자료를 이제 들이댑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 학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료의 질이 우리가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가 또 이제 원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게 석탄 화력 발전소가 꼭 문제가 아닌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장 열심히 열일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겨울철 혹한기. 우리는 전력 피크가 겨울철이에요, 요즘에는. 그 다음이 여름 혹석이죠. 이때 보면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가 미친 듯이 풀가동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때가 사실 제일 깨끗해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미세먼지가 높습니까? 3월, 4월 요때잖아요. 석탄 화력 발전소 이제 이때서부터 계획 정비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힘들게 일했으니 좀 쉬어라 이제 이러면서 정비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소스라고 그래가지고 오염량은 많지만 딱 한 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굴뚝에다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은 관리가 딱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알기 쉽고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는 다 공기업이잖아요. 대부분 화력 발전.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한마디만 하면 적자 보더라도 다 쓸어 부어요. 그래서 뭐 SCR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저감 수단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저 영흥도 여기가 이제 그 시화 방조제 지나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쭉 다리가 놓여 있죠.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영흥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5, 6호기 같은 경우는 거의 LNG 수준이에요.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도 배출. 그러니까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대기 오염 물질은 돈을 쏟아부으면 잡을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최첨단의 그러니까 독일제 그 저감 시설들을 20년 보증을 받고 설치를 해서 팍팍 줄이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 석탄화력 발전소가 문제는 온실가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걸 줄이자는 건 조금 여러 가지 해결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LNG 같은 경우는 제일 확실하죠. 그래서 지금도 LNG 이제 많이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력 요금 인상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뭐 많이 안 오릅니다. LNG로 바꿔도 가구당으로 따져보면은 한 15,000원 정도 오를 거예요 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거부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다음. 그래서 디젤차가 주범이냐? 사실은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왜? 디젤차 보급이 확대되면서부터 미세먼지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질소 산화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 생성 물질의 원인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지금까지도 용인선상에 올라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인 게 폭스바겐이 이제 디젤 게이트를 이제 일으켰죠. 실제로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16, 뭐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디젤차는 없어지는 게 맞아요. 퇴출이 바람직해요. 일본에 가보시면 다 여기 깨끗하고 좋아, 공기가 너무 좋아 이러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디젤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고 강력히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극우파 정치인이라고 하는 동경도지사 이따로 이시하라 지사 같은 경우가 그 디젤차에서 나온 그 분진 시꺼먼 이 페트병을 이 환경성 기자실에 갖다 막 뿌리면서 이거 먹고 사는데 지금 이따위 짓이나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도가 동경도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간섭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동경도가 이제 나서서 주변 현들을 다 묶어가지고 운행 정지를 중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일본에서 디젤차라는 거는 대형 트럭 조금밖에 없지 승용차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미국에다가 디젤 승용차를 수출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용감하게 폭스바겐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할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 문제는 승용차가 아니고 승합차,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승용차 한 40대, 50대씩 분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건설 장비 있죠. 우리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그 발전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저감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대 가동하면은 승용차 뭐 500대, 600대 분량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빨리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한 생계형이라는 거죠. 서민 공기 좀 좋아지겠다고 서민 다 죽일 거냐? 이 말에 사실 참 방법이 없는 거죠. 보면. 그래서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이런 문제도 있고 통행 제한을 그러면 과연 정당한가?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된다는 소린가? 휘발유차 타고 나는 1톤 트럭 가지고 내 생계와 활동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못 가는 거고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다음.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공범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인데 예전의 환경 문제는 우리가 다 공범이라는 걸 금방 인식했기 때문에 쉽게 풀렸어요. 쓰레기 종량제 어마어마한 쓰레기 문제가 있을 때 다 우리가 다 공범이지 그래서 열심히 분리수거합니다. 다시 모아서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환경 파쇼예요. 예. 일거요. 그것도 어느 날 한날 1시에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했잖아요. 없어요. 대한민국 행정력의 승리예요. 그래서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공공성이 강할 땐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그 다음에 버스 전용 차선. 버스 전용 차로 하나 깔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 차선은 엄청 막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사람들이 들어간다든지 빵빵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나는 여기 막혀 있지만 그래서 대중교통 먼저 가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직관적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게 맞아. 대중교통이. 근데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들을 해요.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부담을 지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 인식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도 이제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과거처럼 행정이 확 분위기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잘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죠. 중국이 늘리면 끝인데 이거 왜 우리가 늘려야 돼?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오존을 부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를 줄였어요.
근데 중국에서 가뿐히 그냥 20% 늘리면은 도로화미 타버리잖아요. 왜 하죠?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이게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물 끓이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에 미세먼지가 한 90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100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근데 평소에도 지금도 만약에 90 정도라고 생각하면 중국에서 조금만 넘어와줘도 바로 이제 뭐 주의보 나오고 경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평소가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미세먼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1년 내내 미세먼지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5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맑은 공기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중국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그 깨끗한 파란 하늘을 1년 365일 보고 싶다라는 기대는 조금 접는 게 낫다. 한계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가장 핵심 원칙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에요. 환경정책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 디젤차 이제 오염 부과금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노후 디젤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런던 같은 경우는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차를 몰고 디젤차를 좀 오래된 이를테면 2000년식 내가 디젤차를 몰고 런던 시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근데 가서 집 내려주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되네? 그럼 또 내야 돼요. 사람이 톨게이트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다 번호판 찍어가지고 청구서가 날라와요. 보면은.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서울만큼 이 차량 진입 제한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뭐 베를린, 뭐 스톡홀름 다 시내 어떤 구역들은 뭔가 일정 조건을 부여를 해서 그거를 충족시키는 차만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잡 통행료를 서울 전역에 뭐 월 10,000원씩 붙이면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는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본에 나오는 게 산업용은 싼데 왜 가정용만 올립니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가정용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코스트코 가보시면은 그 고기 큰 그 쇠고기들 수입 고기들 있잖아요. 정형 안 한 그냥 거의 덩어리로 된 고기들은 엄청 싸요. 산업용 전기가 그래요. 그냥 높은 전압으로 툭 던져주는 거예요. 덩어리 채로. 그러면 공장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그거를 자기들 맞게 변압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는 가정용 전력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마트에서 잘 포장된 고기죠. 먹기 좋게 다 발리고 이쁘게 모양 잡아가지고 쓰기 좋게. 그러니까 비용이 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저 끝에서 뭔가 이제 배출구 끝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 인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차 생성 수준들은 자관 이렇게 계산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식으로. 우리가 뭐 처음에 오염물질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놈들이 붙어가지고 2차 생성 물질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실험실에서 막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제 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낙스가 NO2로 바뀌는 게 0.62%, 62% 정도가 이제 바뀐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수식으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 체감이 안 돼요. 꼭 도깨비 같거든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PM 2.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오는 배출량은 73,000톤이에요. 정부 통계상. 근데 여기다가 2차 생성량을 딱 포함해버리면은 87만 톤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그 바로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로 나오는 놈들보다 우리가 배출한 대기오염 가스들이 가스 물질들이 서로 결합해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도 2차 생성을 빼면은 5%예요. 5%밖에 기여를 안 하는데 2차를 집어넣으면은 17%로 확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다음.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자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들은 공장, 자동차, 뭐 대형 트럭 이런 거 생각하시죠. 여기 왜 갑자기 나무가 나오죠? 나무에서 나오는 톨루엔이나 이런 놈들도 있어. 천연 톨루엔이 또 강력한 또 오염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젖소, 이런들의 그 축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도 사실 강력한 물질들이고 이놈들이 태양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상 조건과 맞으면 다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삼겹살. 그다음에 이제 또 봄철이나 뭐 이제 가을철 되면 해오는 노천 소각 이런 것들도 상당한 사실 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자관 정리를 해보면은 환경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인과관계가 사실 참 어려워요. 원인과 결과를 딱 알면 쉬운데 인위적 요소하고 자연적 요소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데이터를 몇 년 들여다보면 미세먼지가 그렇게 늘어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지? 그러면은 결국 기후변화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기단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아까 환풍기 비유를 해드렸지만 환풍기가 잘 작동하다가 이게 갑자기 자꾸 봄철에 이제 가동이 시원찮은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구체적 영향이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뭔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양한 요소가 막 결합된다. 미세먼지 예보가 왜 어렵냐? 기상예보도 잘 안 맞잖아요. 근데 기상예보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배출 상황까지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얹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정확도 80%인 두 놈을 합하면 0.8 곱하기 0.8에서 0.64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예보라는 거는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불확실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는 종교적 관점들이 요즘에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줘도 다양한 이해 주차에 따라서 서로 자기 편한 대로 봐서 그래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이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좀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했으니까 조금 밝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여기 이제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 계시면 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그럼 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혹시 타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기 하이브리드는 없으시죠? 빨리 사세요. 지금 이 전기차 보조금 대당 정부에서 원래 1,400만 원씩 주다가 1,200만 원으로 줄고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차값은 똑같은데 정부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1,400만 원에 이제 지자체 보조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600에서 700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에요. 예, 2천만 원. 그러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는 과연 1,0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보조금 받으면은 일반 아반떼 그냥 기본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이오닉 풀옵션이.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 자, 그러면 전기차가 돌아다니면은 깨끗해질 것 같죠? 이제 사실 전기차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테슬라 S 모델인데요. 자, 다음. 자, 전기차 종류는 되게 많아요. 간단한 학습 영어 공부처럼 보이지만 EV는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전기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자동차가 EV.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터리로는 한 70km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엔진이 있어요. 그때서부터는 엔진이 돌아서 차를 굴려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에서도 PHEV라고 붙인 놈들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 짧은 거리 다닐 때는 밤에 충전해서 돌아다니다가 뭐 부산이나 어디 멀리 갈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면서 떨어지면 그냥 엔진이 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REV는 주행거리 연장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놈도 엔진은 있어요. 엔진은 있는데 엔진이 작아요. 엔진이 작아서 이 엔진 가지고는 바퀴가 안 굴러가요. 그럼 왜 있냐? 이 엔진이 충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바퀴 굴리는 용이 아니고 모터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용으로만 이제 엔진이 달려 있는 놈이죠. 쉐보레 볼트 같은 놈이 이제 요런 형태예요.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뭐 프리우스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들이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들은 충전이 안 돼요. 달리면서 이제 발생하는 거를 전기로 조금씩 바꾸긴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완전한 전기차부터 이제 가장 휘발유하고 비슷한 형태로 내려가는데 이놈들이 이제 과연 친환경적이냐? 뭘로 친환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굴러다니는 차들 보면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클리어한데 처음부터 원료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운행 단계까지를 다 합해보면은 꼭 그런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 과정, 그러니까 일생을 다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전기차가 정말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전력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휘발유차보다 전기차가 더 쌉니다. 보조금도 엄청나게 주고요. 근데 노르웨이가 왜 저렇게 열심히 전기차 보급에 나서냐면요.
노르웨이는 전체 전력의 99%가 수력이에요. 수력이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나 디젤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순간 그대로 삭감이에요. 그만큼의 오염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청정 전기로 청정 자동차를 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빨리빨리 가야 되죠. 아마 2020년, 25년 정도 되면은 노르웨이는 100% 아마 전기차로 바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청정 전기니까 저런 걸로는 말이 돼요. 근데 석탄, 중국은 석탄으로 만약 전기를 떼서 이거를 이제 베를린, 상해나 북경에 있는 전기차를 굴린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일까? 북경 시내는 깨끗해지겠지만 저 멀리서 있는 거기는 더 지저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고. 그러면 이를테면 원자력. 우리나라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좌우간 많은 분들은 내연기관의 종말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휘발유차, 디젤차 이제 2020년, 2030년 되면 없어진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에너지 밀도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휘발유 1리터 1리터 요만하잖아요.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초록 매실 저런 병들이 1.5리터 정도 되잖아요. 조만한 거 가지고 그 중형 승용차를 거의 뭐 18km씩 굴리는 거지 않습니까? 1.5리터 집어넣으면은. 전기차, 그 액체 연료라는 거는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그만큼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저런 그 휘발유나 액체 연료를 많이 실으면 어떻게 돼요? 가면서 점점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연비가 좋아지죠. 근데 배터리는 무게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 결정적인 문제 또 하나는 리차지. 그러니까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집어넣는 거는 빈 탱크에다가 물리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물리적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충전이라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를 시켜야 몸에 힘이 가잖아요. 그만큼 과정이 걸리는 것처럼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해도 그거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없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의 대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를테면 서울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다 내연기관차 등록 안 받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프랑스나 이런 데들은 파리에서도 이제 2020년, 2025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 휘발유차, 그 경유차 등록 안 받는다라고 이제 해놓은 상태죠. 그러면 당연히 덜 나오긴 하는데 전력 생산하는 데서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에서는 오염물질 안 나오는데 저 서산이나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는 더 많은 이제 오염물질을 내보내서 결국은 그게 또 구름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 깨끗하자고 다른 데 피해를 주느냐, 이게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왜 지급하는지 글쎄 사실 잘 퀘스천. 왜 지급하죠?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이 잘 안 돼 있는데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을 이제 키우려고 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그 전기차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보면은. 예. 그리고 기업은 왜 부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을 정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빅3가 내는 그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니들이 어차피 덕을 보는 건데 그럼 니들이 돈을 내라 하고 싶으면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세금으로 다 주고 있죠. 없는 지방 지자체들도 다 털어서 내고 있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뭐 배터리 문제가 사실 되게 심각해요. 심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원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기차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제일 발전된 배터리가 코발트, 니켈, 망간이 들어가는 NCM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코발트, 니켈이 이제 20씩 들어가고 망간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코발트인데 코발트는 다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또는 아주 낙후된 국가에서 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거길 비롯해가지고 뭐 별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쿠바, 뭐 러시아, 뭐 이런 데들이.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저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는 코발트가 5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에는 한 9kg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만큼 무거운 걸 굴려야 되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불행히도 이런 그 코발트 같은 경우는 다 컴플렉트 미네랄이라고 그래가지고 분쟁 지역에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내전이 안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광물들을 다 이제 그 반군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국제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저희 핸드폰이 다 이런 놈들이 많아요. 컴플렉트 미네랄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쓰지 말라고 이제 막 이렇게들 하고 있죠. 이 와중에 발생하는 게 이제 아동 노동들. 왜냐면 이제 덩치가 큰 사람들은 광산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총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남는 애들한테 이제 강제 노동시키는 거죠, 이제. 뭐 산림 파괴라든지 또 이제 중국도 여기 이제 관련되고 있어요. 다음.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코발트를 캐는 거예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인데요. 근데 광산이라고 그러면은 생각되는 기계 하나도 없어요. 다 손이에요. 다 이렇게 아버지가 구덩이를 파놓으면은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캐 나오면은 돌멩이를 이제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깨가지고 코발트를 손으로 갈라요. 그러면 이걸 가르면 이제 이렇게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이제 메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수매하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이 콩고 아프리카 한복판까지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라솔 밑에 딱 앉아가지고 너 이제 순도 몇 프로짜리 얼마. 이 기계는 중국 사람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순도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좌우간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중앙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그거 수거를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요. 그럼 중국에서 1차 가공을 합니다. 그럼 1차 가공을 하면은 그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SK 에너지라든지 하는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사가는 거죠. 일본도 가고. 그래서 다시 그 배터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장착이 돼서 전 세계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매우 열악한 이제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겠다고 쓰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딜레마도 사실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지역들이 원래 이렇게 황폐한 지역이 아니고 숲도 많고 특히 이제 고릴라나 이제 그런 종들이 유인원들이 많이 살고 있던 종류들이에요. 다음.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가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잠시 이렇게 책상 밑으로 집어넣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도시 깨끗해지겠다고 딴 데다 하는 거, 이 나라 깨끗해지겠다고 저 나라한테 피해를 주는 거, 어떻게? 그럼 자원은 또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사실 코발트나 이런 것들은 또 강력한 또 오염물질이거든요.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다시 또 아프리카로 보낼까요? 중국으로 보내서 해야 될까요? 고민할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다음. 예, 다음. 그러면 이제 전기차 말고 수소차는 어떨까? 예, 수소차.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게 수소차입니다. 보면. 도대체 현대차가 왜 이러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자, 다음. 하나는 앞서가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상식 공부를 먼저 좀 해보시죠. 수소차는 수소로 달린다. 정답일까요? 아닌가요? 반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소, 그러니까 수소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 용어로 보면은 연료 전기차예요. 연료 전지를 만드는 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소와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그럼 거꾸로 산소와 물을 결합을 시키면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은 물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원리예요. 그래서 차에서는 이제 그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저장해 놓은 탱크가 있고 산소는 공기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필터로 빨아들여 가지고 그 중에 산소만 해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전력이 나오니까 그 전력을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거고. 그럼 부산물인 물은 이제 배기구로 질질질 뒤에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소를 태우는 게 아니고 수소를 이제 연료 전지에다가 원료로 쓰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 애들은 무조건 태워야 이제 엔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이 수소를 직접 집어넣어서 그 연소시키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BMW가. 그래서 차도 몇 번 만들고 그래서 액체 수소, 그러니까 영하 200도 가까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차를 굴리는 이런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3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수소는 사실 우주에 가장 많아요. 왜냐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번호 1번이잖아요. 이놈들이 합쳐져야 헬륨도 나오고 합쳐져야 또 뭐도 나오고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좀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 별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 왜냐면은 우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탄소까지가 한계예요. 끝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원자번호가 더 높은 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태양이 다 불타서 그럼 별들이 불타서 붕괴하고 폭발할 때 그렇죠. 초신성 같은 폭발할 때 그 순간적인 거대한 압력에 의해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코발트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합쳐져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구상에도 그럴까? 지구상에는 사실은 수소가 별로 없어요. 왜? 너무 가벼워서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서 만들까가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수소 어디서 얻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PT라고 이제 원자번호 썼지만 원소기로 썼지만 백금이에요, 백금. 이 연료 전지의 핵심은 백금이에요. 그러니까 저 백금 촉매를 이용해서 저 촉매 사이를 수소와 산소가 쓱 지나가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전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죠. 백금은 많은가? 이런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다음. 자, 수소는 어떻게 얻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분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물 분해하면은 뭘로 분해하죠? 전기로 분해해야 되는. 전기는 어디서 나오죠? 석탄 떼서 해야 되나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전기 분해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수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별로 가망 없고 리포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천연가스에다가 약간의 조작을 가하면은 수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천연가스 태우지. 왜 수소로 변환해가지고 태울까요? 어차피 화석 연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현대차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부생수소, 바이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석유화학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그 수소만 굴려도 10만 대는 충분히 굴릴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차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유사 관계자들이나 화학 남는 수소 있습니까? 그랬더니 1g도 없습니다. 그래요. 있다는데요? 남아도 남는 게 아니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수소 가격이 얼마냐는 가격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수소는 있는데 자기들이 쓰거나 또 옆 공장에서 우리 좀 줘 그러면은 주고 대신 우리가 뭐 받아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 돈 되겠다 싶은 금액으로 수소 시장이 형성되면은 수소를 더 만들 수도 있지만 현재 당장 남아서 막 차에다 줄 수소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수소는 또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양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톤당 200에서 6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수소가 제일 가볍다고 그랬죠. 가볍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안 가둬져요. 자꾸 돌아다녀요. 가출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모아놓은 놈들이 이제 그 끌고 다니는 트럭이 있을 거예요. 저 트럭이 뭐냐면은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저장해 놓는 차예요. 근데 저렇게 고압으로 해놔도 이를테면 울산에서 서울까지 갖고 오면은 그 중에 계속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톤당 이를테면은 그 울산에서 한 200만 원이다. 그러면 서울에 오면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차로 날르면은 이제 가망성이 이제 점점 이제 그 경제성이 낮아지는 거고 대신 이제 파이프라인을 쭉 깔아서 파이프라인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질소나 이제 불활성 가스로 이제 도망 못 나오게 딱 막아놓으면은 이제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옛날서부터 LPG 뭐 LNG 도시가스를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현대가 수소차 하겠다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팔짱 끼고 뭐 니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랬죠. 근데 분위기가 6개월 사이에 엄청 바뀌었어요. 왜? 그 혁신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수소차는 뭔가 될 것 같고 인프라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좀만 해주면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뭔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또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에서 해요. 일본은 집에다가도 수소 에너지로 뭘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예,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죠. 대한민국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요. 일본이 못하면 그러니까 또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가지고 좌우간 어떻든 간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보면 차량 자체는 청정해요. 차량 자체는 청정한데 연료나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충전하는데 우리 가스차랑 똑같아요. 5분 정도면은 만땅 채울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8시간씩 걸리는 전기차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도 뭐 백금이 더 귀하냐 코발트가 더 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코발트 가지고는 지금 매장량을 100% 다 써도 전 세계 차의 10% 정도밖에 대체가 안 되는데 백금은 백금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기술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장량을 다 털었으면 충분히 뭐 지금 차를 다 바꿀 정도는 된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 CEO나 이런 높으신 분들한테 이제 맥킨지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보면 2050년대 보면은 어떤 차가 제일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PHEV나 여기 이제 이게 수소연료 차거든요.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PHEV는 이 정도라고 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5분 충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하고 우리가 익숙한 사이클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HEV 여유 있을 때는 그냥 그 전기를 쭉 해놓고 아닐 때는 그냥 내연기관을 달리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기반 시설은 누가 깔아줘야 되나? 누가 깔아줘야 되죠? 공공기관? 민간? 전기차 충전하는 데는 충전소는 5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 수소차 충전소는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30억 원 들어요.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현대차가 돈 내야 되나요? 정부가 해야 되나요? 박영선 후보는 정부가 서울시 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현대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6개월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정부가 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돈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돈이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전기차든 수소차든 다 핵심 명분은 뭐냐면 미세먼지 대책이에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어떤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라는 게 저 멀리 떨어진 화력발전소에 뭐 돈을 500억 부어놔봐야 국민들은 몰라요. 근데 전기차 파란색 번호판 단 전기차가 막 돌아다니고 수소차가 돌아다니면은 뭔가 있고 깨끗해진 느낌이 심정적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형성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너무 신기해요. 아무 그 논리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뭐 해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씩 이렇게 막 들어가는 예산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기하다고. 지속 가능한가? 수소가 계속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해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누가 하죠, 이거를? 시장이 알아서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 모아놓고, 골방에 가둬놓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수단도 지금 없다는 거죠. 완전하게 시장에 맡겨놓지도 못하고. 80년대식으로 다 청와대 불러가지고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다 되는 시스템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럼 미세먼지로 다시 돌아가면 뭘 해야 되는가? 자, 예전에는 정부에서 2차 생성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많이 이제 발전됐고, 그 다음에 삭스나 낙스 같은 이제 이런 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도 이제 개선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유차와 석탄화력 발전소를 자꾸 타겟으로 잡는데 여기에 대한 이 타당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경유차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트럭 끄시는 분들이 아이오닉 살까요? 아니죠. 세칸이나 서드카로 내가 한번 타보지 이런 사람들이 탄단 말이죠. 그럼 차라리 그 2천만 원 가지고 포터 99년형을 바꿔주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아시아 국가들은 비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머리 위에 암모니아가 넘쳐납니다. 유럽 애들은 그래서 축산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엄격하게 그런 요소들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대기 중에서는 이 암모니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줄어들어도
기다리고 있던 이 암모니아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또 미세먼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를테면 요놈을 30% 줄이면 미세먼지 30% 줄어든다? 정부 관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런 답을. 그러면 이 연구자들은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한데요. 한 8%는 줄어들까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 오히려 효율이 더 좋은 놈들이 나중에 이제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상황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왜? 농업을 건드려야 되니까. 농업은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익산이에요. 익산 공장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익산에 뭐가 많죠? 축사가 많잖아요. 이겁니다, 보면은. 예. 여러 문제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수소차, CNG 버스 좋죠. 근데 CNG 충전소 하나 짓는데 맨날 막 몇 년씩 소송하고 난리 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다 깔겠어요. 참 힘든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뭐 돌아가는 길, 그냥 전공법이 자관 제일 빠른 길입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그 통계로 추정하는 방식 말고 공기 중에서 잡아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방식이 사실은 더 타당하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맞는 배출 개수를 빨리빨리 돈을 부어서 하든지. 근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예산 계속 깎입니다. 그리고 자건 각종 오염원 배출 실태도 찾아야 되고 오염 이동 경로. 중국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 비행기 올 때 이제 그걸 하는데 이 친구들이 오는 이유는 자기들은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겠다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정말 스펙타클한 현장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오고 싶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 친구들이 오는 시기가 그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잘 안 맞아요. 우리가 회계년도 막 끝나고 아직 예산 받아서 집행하기 전에 얘네들이 우리가 보통 2, 3월에 와야 되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는 아직 좀 빠른 시기예요. 그런 또 웃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관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2차 생성이 나타난다는데 그럼 실제로 실험해보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이제 그 고압 챔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외선도 때리고 햇볕도 때리고 막 오염물질들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데이터를 더 많이 갖고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도 빨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수도권 지역으로 보면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수도권뿐만 아니고 사실은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맞는 맞춤형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농축산업, 암모니아가 원인이다 그래서 농축산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대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 동경 같은 경우는 경유차를 때려잡아가지고 해결을 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수도권 다르고 익산 다르고 부산, 울산 이쪽이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맞춤형으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효과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환경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론적인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모델링 같은 거를 하고 실제로 저감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건 지자체가 해야 돼요. 미국이 이런 식이거든요. 미국 EPA는 철저하게 정책을 만들고 통계를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자체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라고 계획이 오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돌려봐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안 맞으면 빠꾸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빠꾸시켰고 수정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가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죠. 못 줄이면은 페널티를 물려요. 토해내야 돼요.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가면 좀 더 지자체도 좀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는 불치병은 아닌데요. 만성 질환이에요. 좀 무좀 같다거나 해야 될까요? 뭐 무좀보다는 좀 더 괴로울 수도 있겠죠. 자, 한 방에 해결하는 거 없습니다. 보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당뇨병처럼 그냥 꾸준히 잘 안고 관리해야 될 놈이에요. 보면은 특단의 대책은 없어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면은 이 사회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중국이 안 바꾸면 또 도루묵이죠.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은 없어야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 행정이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손을 뻗어서 딸 수 있는 낮은 열매들은 다 따먹은 거예요. 쉬운 일은 다 했어요, 벌써. 이제 하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지 뭔가 장대를 만들어서 힘들게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다들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정책, 과학, 기술이 잘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1970년대나 80년대보다도 지금 더 우리나라 후퇴하고 있어요. 연구자들은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기술자들은 기술자대로 개발하는데 전혀 정책에서는 무슨 기술이 개발되는지도 모르고, 기술자들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건 참 쉬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일은 아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